네, 이번 회차부터 2편의 1장 무역결제 중에서 5절의 신용장 결제 방식 살펴봅니다. 자, 이번 회차는 그 신용장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요. 대목차 1번부터 3번의 내용들, 신용장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 살펴볼 겁니다. 자,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 무역결제 쪽에 있어서 신용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 교재에서도 굉장히 좀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많은 양의 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 수도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신용장 부분은 처음부터 기초 잘 쌓으셔서 이렇게 꼼꼼히 진행을 해 주셔야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대목차 1번의 신용장의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목차 신용장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텍스트로 된 신용장의 정의를 살펴보기 전에 신용장 제도라는 게 왜 만들어졌고 어떤 효용이 있는지 잠깐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국제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사고 팔려고 합니다. 자, 이때 국내 거래하고 좀 다르게 매도인, 매수인이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쫓아가서 해결을 한다든가 얼굴 보고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국내 거래에 비교해서 국제물품 매매 거래는 좀 위험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에 따른 신용조사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중에 대표적인 게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 물품을 팔고 나서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걸 항상 걱정합니다. 항상 자기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나는 계약을 잘 이행할 거야. 계약 내용대로 물품을 잘 건네줄 건데 이 사람은 잘 못 믿겠어. 그래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지 난 항상 걱정이 돼. 이런 걱정을 갖고 있고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나는 돈은 잘 줄 건데 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나 돈 잘 줄 건데 과연 저 매도인이 나에게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제때 잘 건네줄 건가?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매도인 입장에서는 돈을 좀 먼저 주시면 안 될까요? 대금 결제를 먼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매수인 입장에서는 아니요, 저 물품을 좀 먼저 주셔야 제가 안심하고 대금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시지급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죠. 그런데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서 항상 동시결제 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내가 좀 돈을 나중에 주고 싶은데 나를 믿고 좀 물품을 먼저 주시고 제가 나중에 돈을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서는 항상 이거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신용장 제도라는 건 여기에 자, 매수인 잠깐만 뒤로 비켜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 사이에 낄게요 하고 은행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제 물론 매수인을 위해서 이제 이 업무를 하는 거긴 해요. 매수인이 대금 지급할 의무를 매수인이 돈 주면 그걸 은행에서 받아서 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물품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 당신은 계약을 이행하세요. 그리고 대금은 제가 직접 드릴게요. 매수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보고 거래하시면 됩니다. 계약 이행하시고 제가 돈 드린다고 약속을 할 테니까 지급 약정을 해드릴 테니까 계약 마음 편하게 이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인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매도인한테 대금 지급할 테니까 그 돈을 나중에 제가 계약 이행된 거 이렇게 확인 서류 같은 걸로 확인을 시켜드릴 테니까 제가 지급한 대금을 나에게 나중에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물론 이제 수수료 같은 것들도 신용장 관련된 은행의 수수료 같은 것들도 조금 더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그 줄다리기 이 사이에 은행이 자기가 직접 참여해서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1차적인 약정을 매도인한테 해주는 겁니다. 둘 간의 매매 계약에 이제 은행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신용장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용장의 본질은 신용장의 정의 양가로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행이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서 발행하는 조건부 지급 약정을 말한다. 그래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요걸 신용장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letter of credit. 요거를 이제 편지처럼 문서로 써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장, letter of credit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이제 그대로 우리말로 직역을 해서 신용장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LC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텐데 줄여가지고 그냥 크레딧, 신용장을 크레딧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은행이 참여해서 대금 지급을 해주는 것 좋아요. 좋은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물품 매매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수인이 대금 지급할 때는 계약상 약속한
약속한 내용들을 매도인이 잘 지켰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한 다음에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확인한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매수인은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돈 준단 말이에요. 근데 신용장에서는 매수인 말고 은행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나서 그 대금을 매수인이 은행에다가 나중에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은행은 무역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사자들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하고 있는 사고 팔고 있는 그 물품에 대해서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은행은 금융 전문가지 무역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 물품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이 중간에서 돈을 줘도 되는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건부 지급 약정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은행은 매도인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그 방법으로 직접 매도인 공장에 가가지고 물품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보고 뭐 물품을 검사하고 실제 선적이 이루어졌는지 부두에 나가서 그걸 살펴보고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요. 은행이 조건을 겁니다. 그 대신 제가 돈을 드린다고 확실히 약속은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서류상의 조건이에요. 처음에 신용장을 이렇게 개설해서 제가 돈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거는 조건들을 서류상으로 제가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매도인 당신은 저에게 그 서류로 계약이 이행되었다라는 사실만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보고요. 대금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장에서 약속한 그 신용장 대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 이게 신용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용장으로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매도인이 그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붙였던 그 조건을 지켜서 그걸 서류상으로 증명을 해야 서류를 갖다 제출해야 그 서류를 보고 은행에서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이러한 결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요.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서 개설된다 또는 발행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신용장 관련해서 issue라는 영어 단어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자,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교재에는 안 써 있어서 다시 한번 써놨는데요. 뒷부분에서도 원어로도 몇 번 볼 겁니다. 자, issue라는 이 표현을 우리말로 개설한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발행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letter of credit을 issue한다. 그러면 그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신용장을 개설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신용장을 또는 발행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용장을 개설해 주는 은행, 이 은행을 개설은행이라고 하는데 이거 issuing bank 영어로는 issuing bank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개설은행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발행은행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뭐 개설이라는 표현을 쓰든지 발행이라는 표현을 쓰든지 전부 다 issue를 번역한 거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앞으로 개설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할 겁니다. 저한테 이게 좀 익어가지고요. 저는 개설은행이라고 뭐 신용장을 개설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퍼센티지로 따지면 개설 쪽으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드린 내용들이 2번 목차의 내용에 다시 한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와 상환 맞바꾸어서 이제 신용장에서는 수출자라고 안 부르고요.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수익자에게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지급 확약서이다. 근데 앞에 조건이 붙었다. 서류상의 조건이 붙었다. 그래서 조건부 지급 확약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면 신용장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은행의 조건부 지급 약정, 조건부 지급 확약, 확실한 약속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양가로 3번에 보시면요. UCP라는 거 조금 이따가 볼 겁니다. 신용장 통일규칙이라고 하는 ICC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문서입니다. 이 신용장 업무를 전 세계에서 은행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신용장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마다 그 신용장의 업무 처리 과정이라든가 뭐 용어의 사용이라든가 뭐 심사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다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신용장의 그런 업무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제 규칙을 하나 만들어 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용장 업무에는 UCP가 대부분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UCP상에 나와 있는 신용장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영어로도 그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UCP에서는요. 신용장 이걸 줄여가지고 그냥 credit 이렇게 부릅니다. 자, credit means 신용장이란 any arrangement, arrangement 하면 미리 준비하는 것 또는 약속, 약정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뭐 합의라고
약속이라고 번역해도 되고요. 여기서는 약정이라고 번역할게요. Any arrangement, 뭐가 됐든 뭐 어떤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 However named or described, 뭐라고 이름이 붙었든 설명이 뭐라고 돼 있든 간에 제목이 뭐든 관계없이 그 신용장이라는 건 본질은 약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that is irrevocable. 근데 그게 취소 불능이래요. 은행이 이제 대금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대금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다음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저께 약속한 거 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못 하겠네요. 나중에 말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일단 약속을 한번 하면 기본적으로 신용장에 의한 약속은 취소할 수 없는 약속이다. 그래야 매도인 입장에서는 은행의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 취소가 불가능한 약속이니까 믿고 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일단 취소 불능입니다. 그리고 and thereby constitute a definite undertaking of the issuing bank.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그 신용장에 의한 그런 약속을 해주는 은행을 issuing bank, 개설 은행이라고 해요. 자, 개설 은행에 definite undertaking, 확실한 undertaking, 여기서는 뭐 의무 이렇게 약속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공식 번역본에서요 definite undertaking을 확실한 약속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확약을 그 약정으로서 constitute 구성하는 것이다. To honor a complying presentation. 여기서는 honor라는 단어하고 complying presentation 요거는 UCP상에 정의가 되어 있는 용어예요. 여기서 약속을 honor라는 단어와 그리고 complying presentation이라고 하는 단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어는요 일단 결제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 준다라는 의미 이상의 무언가 내용이 더 포함이 돼 있어요.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complying presentation이라고 하면 은행이 대금 지급하겠다고 조건을 거는데 그 서류상의 조건을 붙인다고 했죠. 은행이 내건 그 조건에 complying 일치하는 presentation 제시가 여기서는 서류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일치하는 제시를 가지고 오면 매도인이 은행에서 요구한 조건대로의 서류를 제시해주면 그에 대해서 결제하겠다고 하는 약정인데 그 약정은 취소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확실히 약속한 것 중간에 이렇게 그 약정의 내용을 조금 보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이거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자, credit means any arrangement. 신용장이란 모든 약정을 말하는데 however named or described. 그 명칭이 모든 설명이 어떻게 붙었든 간에 관계없다. That is irrevocable. 취소가 불가능하고 and thereby constitute a definite undertaking of the issuing bank. 개설 은행의 확약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근데 어떤 확약이냐면 to honor a complying presentation.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결제하겠다고 하는 확약을 구성하는 모든 약정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 두 번 정도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목차 보시면요. 신용장의 발생 배경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앞에서 말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연가로 1번, 그다음에 연가로 2번의 내용 한번 텍스트로 된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위험들이 결국엔 은행이 대금 지급하겠다고 은행이 나서서 약속을 해줌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을 완화시키고 무역 거래를 안정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목차 보시면요. 신용장의 유용성 해가지고 수출자 쪽, 수입자 쪽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용장을 쓰면 뭐가 좋은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출자 입장에서는요. 일단 안전하게 대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은행이 돈 준다고 했으니까요. 은행은 믿을 수 있잖아요. 매수인은 돈 주겠다고 약속하고 어디로 도망가 버릴 수 있지만 또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지만 은행은 믿고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대금 회수가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신용장의 효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상품을 선적한 후에 계약 내용대로 이제 이행을 하는 거죠.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면 그거 보고 은행이 돈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금 회수를 서류를 제시하는 때 할 수가 있다. 자,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서류는 멀쩡한데
물품은 조금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물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사실 은행에다가 요구하는 조건대로의 서류, 그걸 일치하는 제시라고 한다 그랬어요. 일치하는 제시를 하기만 하면 일단은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수출자 입장에서는, 매도인 입장에서도 좀 유리한 결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신용장을 근거로 해서 무역 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나중에 내국 신용장이라는 것도 공부를 할 텐데요. 내국 신용장, 로컬 에시라고 하는데, 내가 신용장을 받았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계약대로 물품을 선적해서 서류만 갖다 주면 돈 받을 게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국 입장에서 보면 이 수출자가 계약을 제대로 체결했고 은행에서 돈 받을 약속까지 받았네. 그러면 이 수출자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국내 어떤 제도들, 이걸 신용장을 받았다라는 사실로 이 사람이 수출할 게 확실하구나, 이걸 확인하고 무역 금융 같은 어떤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의 혜택을 또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그게 많이 아주 큰 어떤 혜택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뭐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한참 수출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을 때, 이때는 신용장을 받은 수출자 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 혜택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마련해 두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수입자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신용을 은행의 신용으로 대체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매도인 입장,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입자를 잘 못 믿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수입자가 대기업이고 널리 알려진 기업이다라고 하면 어디 가서 무슨 물건을 사더라도 제가 한 달 있다 돈 드릴게요, 이래도 다 되거든요. 웬만하면 됩니다. 근데 수입자의 회사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회사다, 또는 수출국에서 그 수입국의 회사, 그 수입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잘 안 알려진 회사다라고 하면 나중에 돈 주겠다고 하면 조금 꺼려하게 되겠죠. 그래서 계약 체결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수입자 자신의 신용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신용장을 개설하고 나면 수입자 말고 그냥 은행의 신용을 믿고 수출자가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자는 제가 신용장 개설해 드렸잖아요. 은행 신용 믿고 거래하시면 되니까 제가 나중에 한 2달 있다 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 계약 체결하기가 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수입자 자신의 신용을 은행의 신용으로 대체한다. 나 필요 없고 은행이 전면에 나서서 은행의 신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근데 신용장은요, 서류를 매도인이 그 일치하는 제시만 은행에다 갖다 주기만 하면 돈을 받아 올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자 쪽에 조금 더 유리한 결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입자 쪽에서는요, 사실 일치하는 제시, 그 서류를 은행을 통해서 받는다라는 약속만 있는 것이지, 이 서류하고 실제 송부되어 온 물품이 완전히 일치할 거다, 서류에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물품에도 문제가 없을까, 여기까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서류는 멀쩡했는데 물품이 이상한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금 지급은 일단 서류에 대해서, 서류만 멀쩡하면 대금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물품을 받을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 위험이 조금 남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용장은 수출자 쪽에 조금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입자 쪽에 완전히 불리한 조건이냐, 그건 아닙니다. 자, 수출자가요, 일치하는 제시, 그 서류를 은행에다 제시하기 위해서는 실제 선적 같은 것들 해야 하고요. 요구되는 서류들, 이런 것들 조건을 다 맞추기 위해서는 절차대로 무언가 일을 다 하고 나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서류를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적된 계약 내용을 이행할 것이다. 그래야 매도인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서류를 은행에다가 제시하는 것도 아무 때나 막 갖다 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정해진 기일이 있습니다. 신용장상에 언제까지 선적을 해라, 선적기일 이런 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텐데 유효기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서류를 언제까지 가지고 와야 대금을 준다, 이렇게 약속하는 날짜들의 조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매도인이 대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출자가 돈 받으려고 이런 거 꼭 지키려고 하겠구나, 계약 이행을 제대로 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자 쪽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안전하게 물품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한 반 정도만 맞는 표현입니다. 물품을 입수한다라는 것보다는 신용장에서는 그 제시한 조건대로의 서류를 받을 수 있다. 물품을, 서류와 물품이 완전히 일치할 거다, 이런 보장을 신용장에서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목차 보시면요. 일단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용장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UCP라든가 ISBP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관련 주요 규칙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UCP 6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600이라는 숫자는 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UCP 그냥 신용장 통일 규칙 이렇게 줄여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UCP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UCP라는 건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Documentary Credit이라는 건 화환 신용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화환어음이라는 것도 배웠었죠. 예, 화환어음처럼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그 선적 서류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신용장을 화환 신용장이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UCP는 화환 신용장에 대한 관행과 관습과 그리고 프랙티스는 실무 정도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실무에 대한 유니폼 통일 규칙이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뒤에 건 빼고요. 그냥 UCP 요 앞자를 따가지고 그냥 신용장 통일 규칙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UCP도 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인코텀스 버전 2020 버전 이렇게 연도수를 붙여서 버전 표시를 했듯이 이 ICC에서 나온 문서들은 주로 이제 숫자로 이렇게 버전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UCP는 지금 최신 버전이 600입니다. 맨 뒤에 있는 버전이. 그래서 2007년에 개정을 했는데요. 이전 버전은 500이었고요. 600으로 2007년에 개정이 됐고 그래서 2007 리비전 2007년에 개정판 ICC Publication Number ICC에서 이렇게 책 같은 책자 같은 것들로 이런 규칙들을 이제 출간을 하는데 그 출간하는 번호가 600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UCP 600 이렇게 뒤에다가 붙여서 얘기하고요. 앞으로는 그냥 UCP라고 하면 UCP 600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UCP는 언제 적용이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화환 신용장 다큐멘터리 크레딧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중에 배울 텐데요. 보증 신용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탠바이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스탠바이 크레딧도 보증 신용장도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UCP 600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환 신용장에 적용하지만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면 보증 신용장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화환 신용장, 보증 신용장 둘 다 적용이 가능하다. 근데 무조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신용장에 그 적용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래서 개설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해 주면서요. 자, 이 신용장은 UCP 600에 따릅니다. 라고 준거법을 딱 거기다가 명시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거의 은행들에서는 관행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할 때 UCP를 준거법으로 한다, 준거규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자동적으로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용장에는 다 UCP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UCP는 신용장에서 명시적으로 수정 또는 배제되지 않는 한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UCP의 규정도 강행 규정은 아니구나. 신용장을 통해서 수정할 수도 있고 나는 이 UCP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든가 일부 규정, UCP 전체는 뭐 대부분은 적용하는데 그 중에서 몇 개 조항은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일부 조항만 배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정 또는 배제해서 사용도 가능하구나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UCP의 텍스트대로 읽어보면 UCP는 신용장에서 명시적으로 수정 또는 배제되지 않는 한 구속한다라고 했으니까 수정 배제되지 않았다고 하면 UCP가 적용되는 것이고 UCP의 규정도 수정 배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거꾸로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ISBP라는 게 있습니다.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의 약자인데요. 우리말로는 국제표준 은행 관행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ISBP도 ICC에서 만들어낸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최신 버전은 ISBP 745 이렇게 버전이 붙어 있는데요. 버전 숫자까지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지금 ISBP라는 게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요. ISBP는 UCP의 참고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UCP에 신용장과 관련된 업무 규칙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그 UCP의 내용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기재해 놓은 것이 ISBP다. 뭐 UCP의 부록이나 참고서, 설명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보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뭐 UCP의 효력을 변경하는 목적으로 발행된 것은 아니고 좀 더 뭐 심사 기준 같은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요. UCP 관련된 규정도 출제가 되고요. ISBP 관련된 규정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우리 교재에서는요. 이게 UCP의 규정인지 ISBP의 규정인지 이걸 구분하면서 공부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섞어놓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은 그런 규정들만 우리가 따로 떼서 우리 교재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게 뭐 UCP 규정인지 ISBP 규정인지까지 우리가 나눌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규정들이 UCP의 규정들과 ISBP의 규정들이 좀 섞여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목차 2번 보겠습니다. 신용장의 특성 및 거래 원칙 이렇게 돼 있는데요. 1번 목차의 신용장의 특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신용장의 특성이라고 하면요. 독립성의 원칙과 그리고 추상성의 원칙, 서류거래 원칙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원칙들을 얘기하는데요. 자, 독립성의 원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핵심은 신용장이라는 계약과 신용장은 은행의 지급 약속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에 대해서 은행이 하는 약속입니다. 그것도 어떤 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신용장상의 약속, 그 계약과 그 다음에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매매 계약은 서로 별개의 거래라는 거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이 무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물품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계약이 실제로 잘 이행됐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잘 없어요. 자기가 뭐 매도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계약이 잘 이행된 건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은행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은행은 금융 쪽의 전문가지 이렇게 무역 쪽이나 특히 어떤 물품마다 특성들이 있을 텐데 그 특성들까지 다 파악하면서 신용장 업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류만 보고 거래를 하는데 매매 계약하고는 일단 별개로 해서 신용장 업무를 처리한다. 요걸 은행에서 요구하는 어떤 은행이 신용장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요구된 어떤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은행 입장에서 제가요 매도인, 매수인 당신들을 위해서 신용장을 개설해서 제가 지금 약속을 하긴 하는데 저는 계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신용장 계약하고요 매매 계약은 별개로 놓고 생각할 겁니다. 저한테 매매 계약이 이랬니 저랬니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지 마세요. 신용장 조건에 따라서만 나는 신용장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매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입니다. 자, 이걸 1번 계약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매매 계약상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용장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은행에 찾아가서 신용장을 개설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신용장을 개설해주는 은행은 보통 수입국에 있는 은행이에요. 근데 지금 독립성의 원칙, 신용장과 그다음에 매매 계약 둘은 서로 다른 거래다. 이걸 깔고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행에서요. 매도인을 매도인이라고 안 부르고요. 매수인을 매수인이라고 안 부릅니다. 당신이 매매 계약상의 매도인지 매수인인지 나는 그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의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명칭을 붙여가지고요. 신용장 업무에서는 별도의 명칭 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장에서는 매수인을 개설 의뢰인이라고 부릅니다. 신용장을 개설해달라고 요청하는 당사자다라고 해서 개설 의뢰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매수인이 개설 의뢰인으로서 자기 거래 은행에 찾아가고요. 신용장을 좀 개설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럼 은행에서 조건들을 검토해보고 좋습니다. 제가 신용장을 개설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둘 사이에 일종의 약속, 이것도 역시 일종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수인과 은행 사이에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으로서 신용장을 개설하기로 하는 약속,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걸 2번 계약이라고 할게요. 자, 신용장의 개설 약속, 이 계약은 매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새로운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매수인과 은행 사이의 신용장 개설 약정에 의해서 이제 신용장이 개설이 되게 되는데 매수인을 개설 의뢰인이라고 불렀듯이 매도인도 매도인이라고 안 부르고요.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beneficiary라고 하는데 신용장을 개설하면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다. 수익을 얻는 사람이다. 그래서 수익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수익자에게 어떤 조건을 걸면서 서류상의 조건을 걸면서 이 조건대로 서류를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제가 대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면서 그 내용을 신용장으로 이렇게 개설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신용장에
기본적인 계약 관계는요, 은행하고 수익자 둘입니다. 은행이 서류 가져오시면 돈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고, 수익자가 그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갖다 제시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대금 지급을 받도록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신용장은 기본적으로 이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과 그 신용장을 개설받는 수익자 둘 사이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은 실제로 매매 계약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 신용장을 개설하게 된 매수인과 은행과의 계약, 요것도 신용장 계약에서는 별개의 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신용장은 딱 요 둘 간의 관계다. 그러니까 신용장 거래에는 매매 계약이 끼어들 수도 없고, 심지어는 신용장 개설 약속이 신용장의 개설 계약조차도 끼어들 수가 없다. 신용장은 오로지 신용장을 개설했을 때의 조건대로 진행되는 수익자와 개설 은행 간의 관계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독립성의 원칙을 은행에서 요구하냐면요. 돈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나는 서류만 보고 돈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서류는 제대로 됐는데 막 뛰어와갖고 매수인이 우리 사이 매매 계약이 그게 아니거든요. 서류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 주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서류가 이상한데 수익자 입장에서는 야, 우리 매매 계약에서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서류대로 하면 매매 계약이 그냥 이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 그걸 다 따져가면서 이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분리합시다. 저는 이 조건이 지켜져야만 신용장 개설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으로 딱 깔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장의 첫 번째 특성을 본다고 하면 신용장은 독립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박스 밑에 내용 보시면요, 신용장의 독립성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 첫 번째 내용 보시면 신용장은 그 발행의 근거가 되는,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매매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다. 그래서 일단 신용장이 발행되면, 신용장이 개설되고 나면 매매 계약과는 독립된 별도의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 보시면요, 신용장에 매매 계약과 관련된 어떤 참조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은행은 그 계약, 매매 계약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 나는 매매 계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용장 조건에 의해서만 이 신용장 업무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 매매 계약에 은행은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입자는 신용장 조건과 실제 인도된 계약 물품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취소할 수 없다. 자, 수입자가 개설 은행에다가 이제 신용장을 개설해달라고 요구했죠. 그래서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해 줬어요. 그래서 서류를 보고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맞네. 그래서 신용장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급한 그 대금을 수입자한테 은행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행이 와가지고요, 서류는 멀쩡한데요, 그 계약 인도된 물품이 좀 이상합니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어요. 이거 계약 위반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그 신용장 대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분리해 놓고 생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요구한 그 서류 조건만 충족되면 은행은 대금을 지급할 거고요. 그 지급한 대금을 수입자가 나중에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장 조건대로 서류가 오긴 왔지만 그 서류는 서류만 멀쩡하지 계약은 위반이다. 계약 위반됐으니까 난 대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거꾸로요. 개설은행이 일단 신용장을 개설했어요. 개설하고 나서 개설 의뢰인이 부도가 났습니다. 망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개설은행이 약속한 대금을 일치하는 지시 서류가 제대로 됐기 때문에 수익자한테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수입자가 망했다 하더라도 그걸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제가 신용장을 개설했지만 수입자가 망해서 제가 그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린 돈 다시 돌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자가 혹시 이제 신용장을 개설하고 나서 개설은행에서 돈 주기 전이라도 그 수입자 회사가 망했다 하더라도 은행은 수입자 망했기 때문에 대금 지급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장의 독립성은 개설은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특성이기도 하지만 그 특성 때문에 개설은행도 약간의 위험은 같습니다. 개설은행, 그 수입자가 망한 경우에도 은행은 약속대로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 신용장과 원인 계약에 관한 UCP 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신용장의 독립성과 관련된 UCP의 규정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UCP의 규정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credit, 신용장인데요. 신용장은 by its nature, 그 특성에 의해서, 그 본질에 의해서, 본질상
is a separate transaction from the sale or other contract on which it may be based. 여기서 it은요, 신용장을 받는 거고요. 신용장에 기초하고 있을 수 있는 매매라던가 또는 다른 계약과는 separate, 별개의 거래이다. 신용장은 그 매매계약, 신용장을 개설하게 된 매매계약이나 다른 계약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계약이다. Banks are in no way, in no way 어떤 경우에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Concerned with or bound by such contract. 그러한 매매 계약에 매매 계약과 concern with 관련이 되어 있지도 in no way 전혀 않고 그리고 그러한 계약에 구속되지도 않는다. 둘 다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약, 매매 계약에 관련되어 있지도 않고 매매 계약에 구속되지도 않는다. 항상 언제나 그렇다. 구속되지 않는다. Even if any reference whatsoever to it is included in the credit. 그러한 매매 계약에 관한 참조에 관한 내용이 whatsoever 뭐가 됐든지 어떤 참조의 내용이 신용장상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은행은 매매계약과 관련이 없고 매매계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신용장에는 독립성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consequently 그러므로 the undertaking of a bank to honor to negotiate or fulfill any other obligation under the credit. 신용장 하에서 은행의 어떤 undertaking, 약정인데 어떤 약정이냐면 결제하겠다는 약속 또는 negotiate 이거는 이제 매입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매입에 관련된 내용 더 살펴볼 거예요. 매입하겠다, 결제하겠다 또는 매입하겠다 또는 다른 어떤 의무를 fulfill,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약정은 is not subject to claim or defense by the applicant. 개설 의뢰인의 주장이라거나 defense라고 하면 항변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변명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 이유를 들어가지고 어떤 근거를 들어서 그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not subject to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은행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개설 의뢰인이 뭔가 클레임도 할 수 없고 주장도 할 수 없고 디펜스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Resulting from its relationship with the issuing bank or the beneficiary. 여기서 it은 개설 의뢰인을 받는 겁니다. 개설 의뢰인과 개설 은행과의 relationship 관계 또는 개설 의뢰인과 beneficiary 수익자 그러니까 매수인과 매도인이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relationship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무언가 주장이나 항변 같은 것들도 할 수는 없다. 자, 그다음에 beneficiary 수익자도 마찬가지예요. beneficiary can in no case 어떤 경우에도 no라고 했어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avail itself라고 하는 표현은 이 문장에서 정도만 딱 한 분 정도 나올 거기 때문에 문장 자체로 익혀두시면 됩니다. 원용하다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어떤 근거를 들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무언가 주장할 수 없다. 수익자도 매도인도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 Of contractual relationships existing between banks 은행 간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관계, 계약 관계라든가 or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issuing bank 개설 의뢰인과 개설 은행 사이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원용해서 주장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본 내용 consequently부터는 약간 내용이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 뒷부분은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시더라도 앞에서 우리가 방금 봤던 문장 정도는 꼼꼼하게 좀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문장이 더 남았는데요. An issuing bank, 개설은행은 should discourage 하면 courage 하면 북돋우다 이런 뜻이고요. discourage 하면은 제지하다 정도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억눌러야 한다, 제지해야 하는데 any attempt by the applicant, 개설 의뢰인의 어떠한 시도도 못하게 막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시도냐면 to include, 포함시키려고 하는 시도인데 as an integral part of the credit, 신용장의 중요 부분으로서 무언가를 포함시키려고 개설 의뢰인이 뭔가 시도하는 걸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copies of the underlying contract,
underlying contract라고 하는 건 원인 계약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신용장을 개설하게 된 깔려 있는 계약,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의 사본을 포함시키려고 한다거나 또는 프로포마 인보이스,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견적 송장의 사본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 and the like, 이와 유사한 것들을 신용장의 주요 부분으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개설 의뢰인의 시도를 저지하셔야, 고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으란 얘기입니다. 자, 신용장의 독립성이 있고 신용장의 조건대로만 은행이 보고 이제 서류를 보고 판단해서 대금 지급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용장 조건에다가 아예 매매 계약서를 집어넣는다든가, 그다음에 프로포마 인보이스입니다. 이거 커머셜 인보이스 아니에요. 상업 송장은 당연히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에 하나고요. 견적 송장, 이거는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된 그 과정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이런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매매 계약 자체라거나 견적 송장이나 이런 걸 아예 신용장 조건으로 이렇게 딱 포함을 시켜버려 가지고 신용장 에 대한 대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매매 계약 전체를 다 이렇게 은행에서 심사를 해야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럼 일이 너무 커지니까요. 신용장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대원칙을 이렇게 해서 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개설 의뢰인이 와서 조건에다가 신용장 조건에다가 매매 계약서 자체를 집어넣는다거나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신용장과 관련된 UCP상의 규정이었습니다. 영어 문제로도 그대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요. 이제 독립성의 원칙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추상성의 원칙입니다. 자, 추상성, 추상적이다 할 때는 추상적이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상이라는 건 실제하고 반대되는 것이다. 실제 내용이 어떤지 그 실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투영해서 무언가 간단한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 투영된 대상을 실질로 보자라고 하는 것이 추상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매매 계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어야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게 맞죠. 그게 실질이죠. 실제죠. 그런데 신용장 업무에서는 매매 계약의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은행에서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다른 대상, 서류만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약의 내용이, 그 이행 내용이 서류에 투영되어 있으니까 매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는 건 서류를 보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서류만 보고 이제 신용장 업무를 하겠다. 이게 이제 은행에서 요구하는 추상성의 원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만으로 실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매매 계약의 이행이 실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서류만으로 모든 것을 은행에서 판단해서 대금 지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추상성의 원칙을 서류거래 원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추상성의 원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서류거래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추상성의 원칙, 이 서류거래 원칙과 관련된 텍스트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신용장은 실제 그 신용장을 개설하게 된 계약, 매매 계약에서 물품이 제대로 인도되었는지, 물품은 품질은 괜찮은지 이런 실제 이행 여부는 살펴보지 않고 그 내용을 서류로서만 보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 보시면 은행은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지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문면이라는 건 제가 파란색 글씨로 변기를 해놨는데요. Face of a document, 서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문서의 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문서의 겉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깊게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어떤 서류가 제시됐으면 이게 진짜 서류인가? 막 그 서류를 발급한 기관에다 전화를 하고 이게 맞나요? 진위 확인, 이런 것조차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겉으로만 보고, 서류가 겉으로만 보고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대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은행은
품질에 대해서는 면책이다. 서류만 보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서류만 멀쩡했다면 서류는 멀쩡한데 물품은 이상한다. 은행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은행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은행은 면책되고요. 자, 개설을 한 수입자는 물품에 하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개설은행에다가 신용장 대금을 나중에 갚아줘야 되는데 그거 지급 거절할 수 없습니다. 서류만 멀쩡하면 은행에서 멀쩡한 서류 주면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신용장의 추상성의 원칙에 의해서 신용장을 서류의 매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신용장이라는 건 물품 매매 거래가 아니라 서류를 사고 파는 매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영어로는 이렇게 나온다 해서 서류,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 이행이라고 UCP에 조항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게 신용장의 추상성의 원칙, 서류 거래 원칙 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독립성의 원칙은 좀 길었는데 이건 좀 짧습니다. 자, banks deal with documents. 은행은 서류를 deal with 다룬다. and not with 그리고 이건 다루지 않는데 goods 물품이나 services 용역이라든가 performance 의무 이행인데 to which the document may relate 은행이 서류를 다루는데 그 서류하고 관련될 수 있는 물품이라거나 용역이라거나 의무 이행은 다루지 않는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물품을 거래할 수도 있고요. 물품 말고 어떤 서비스 용역을 뭐 서비스 제공하기로 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요. 어떤 계약상의 조건을 설정해 놓고 그 의무 이행을 하는 걸 계약 조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은행은 실제적인 그 계약상에 뭐 거래하는 게 물품이든 용역이든 의무 이행이든 이런 건 다루지 않고 그걸 서류로서만 보고 대금 지급의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은행이 다루는 것은 오로지 서류만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목차 보시면요. 은행의 서류 심사 원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은행은 서류만을 보고 대금 지급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서류를 심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서류를 심사했을 때 이게 신용장 조건과 맞는지 그래야 대금이 지급되는 것이니까요. 은행에서 만약에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서류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수입자로부터 대금 달라고 말을 못 합니다. 둘이 약속하기로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가 받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매도인에게 지급했던 돈을 매수인 당신이 신용장 대금으로 저한테 다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놨는데 서류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막 그냥 대금만 지급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매수인이 돈 안 준다 그래도 개설은행에서는 뭔가 할 얘기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 심사를 은행에서 굉장히 눈에 불 켜고 눈이 빨개지도록 서류를 꼼꼼하게 심사한다. 그래서 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은행에서 서류를 심사하는데 적용되는 원칙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요. 크게 엄밀일치 원칙 또는 엄격일치 원칙이라고 하고요. 또는 상당일치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은행에서 서류를 심사할 때 일단은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신용장 조건이 있어요. 신용장의 조건이 있고 매도인이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있습니다. 둘을 비교해 보는데요. 정말 컴마 하나 제대로 컴마도 똑같은지 여기에 써 있는 것 중에 뭔가 오타 하나라도 뭔가 없는지 뭐 이런 것까지 뭐 이잡듯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꼼꼼하게 심사하는 거 이걸 엄밀일치 원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은행은요 엄밀일치 원칙에 따라서 서류를 심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신용장 조건하고 요거하고 약간 표현이 다른데 근데 뭐 이게 맞는 거 크게 차이점은 없는 것 같다. 이 정도면 일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오지랖을 떨었다가 나중에 자기는 전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판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은행에서 책임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은행 다니시는 분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냥 아주 그냥 서류만 딱 보고 똑같은지 여부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대금 지급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야 은행이 안전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엄격일치의 원칙에 따라서만 심사를 하다 보면 정말 사소한 오류, 오타, 단순 오류 때문에 이건 신용장 조건과 대금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 대금 지급 못합니다. 라고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신용장과 이제 그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서류가 불일치 서류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대금 지급이 거절되게 되면 수익자 입장에서 매도인 입장에서는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아 있다고 하면 서류를 다시 고쳐서 다시 한번 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예 뭐 대금 지급을 전혀 못 받게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서류를 고쳐가지고 다시 한번 심사를 요청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고 그냥 단순한 오류인데 이거 가지고 은행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한다라는 건 이거는 효율성이 없는 거 효율적이지 않죠. 그래서 상당일치 원칙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일치를 한다고 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서류를 수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이게 더 효율적인 원칙이에요. 중간에 이거 서류를 수리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수리라는 표현은 은행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은행에서 매도인이 서류를 갖고 왔는데 그 서류를 받아주는 것, 그 서류를 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 그 상황을 서류를 수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은행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상당일치 원칙을 적용해서 어느 정도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건 문구의 차이일 뿐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금 지급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왜 상당일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그렇게 깐깐하게 보십니까? 라고 은행에다가 뭔가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까지가 일치하는 건지, 요 정도 차이면 괜찮은 건지, 요 정도 차이면 안 되는 건지 이걸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엄밀일치의 원칙, 엄격일치의 원칙을 고수하는 게 관행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UCP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엄밀일치의 원칙 적용하지 말고 상당일치 원칙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무상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상당일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텍스트 내용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더 쉽게 이해하기 보시면요. 상당일치 원칙에 따른 판례 예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정도는 단순 오타고 그러니까 요걸 지급 거절하지 말아라. 자, 이걸 사유로 해서 이거 신용장 조건과 다르다라고 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하지 말아라. 판례라고 나와 있죠. 이게 UCP나 ISBP에도 이런 내용이 조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은행이 대금 지급을 거절했을 때 매도인 입장에서 난 억울하다 대금 지급을 못 받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뭐 소송 가가지고 이렇게 붙은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그 사례들에서 이 정도까지는 하자가 아니다. 하자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일치하는 제시가 아니라 서류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서류를 하자 서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급 거절 신용장의 지급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보시면 모델인데요. 네, 이거를 스펠링을 잘못 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쓴 것들 단순 오타인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는 꼼꼼하게 잡아내지 말고 이 정도는 맞는 걸로 해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소 같은 걸 쓸 때요, 뭐 스트리트, 13 스트리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줄여가지고 ST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자, 이건 널리 알려진 약자 사용하는 거니까 이것까지 하자로 잡지는 말아라. 뭐 넘버 11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서류 갖고 온 서류에 넘버 11 이런 식으로 줄여서 쓰는 거. 이거는 대부분 국가들이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줄여서 쓰잖아요. 이런 거는 불일치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모델하고 앞에 소문자 대문자가 다른 거 뭐 이런 정도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지급거절 사유 이거는 안 된다라고 심사할 때 이건 통과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모델 234를 신용장에서 요구했는데요. 가져온 서류에는 모델 432가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이거는 단순 오타가 아니라 이건 다른 물건이에요. 물건 자체가 아예 다른 겁니다. 모델 넘버가 다른 거예요. 핸드폰 번호 뒤에 뭐 10이라고 붙은 거랑 11이라고 붙은 거랑 완전히 다른 물건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니까 이건 지급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이건 하자 서류다.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 세뮤얼 듀란을 세뮤얼 듀판 이렇게 기재한 것들 다 보시면 고유명사
고유명사 같은 것에는 틀린 게 없어야 한다. 세뮤얼 듀란이라는 사람하고 세뮤얼 듀란이라는 사람하고 실제로 다른 사람, 두 명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 오타인지 어떤지 이런 걸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 그 모델 넘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다르면 이건 집거절 사유가 된다.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거로 3번에 보시면요. 사기거래 배제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fraud rule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fraud라는 건 사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요. 사기의 원칙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사기거래의 원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사기거래 배제의 원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뜻은요. 사기거래를 배제하겠다라는 원칙이에요. 자, 보시면 신용장은 독립성이 있고 추상성이 있기 때문에 신용장 조건과 서류가 일치하기만 하면 대금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는 멀쩡한데요. 이게 사기다. 이 거래는 사기다. 서류만 멀쩡하지 컨테이너 안에 벽돌 들어있다. 라는 걸 확실히 알았다라고 하면 그래도 서류만 멀쩡하면 대금을 지급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사기 또는 위조를 매도인이 해가지고 컨테이너 안에다가 벽돌만 잔뜩 넣었다. 그리고 서류에는 핸드폰이 가득 실렸다라고 서류만 꾸며서 갖고 왔다. 이거는 대금 지급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신용장의 추상성 그리고 서류거래 원칙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게 지켜져야 하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원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fraud rule, 사기거래 배제의 원칙에 의해서 서류는 멀쩡하지만 은행에서 판단했을 때 어떤 판단이라기보다는 은행에서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매도인이 이거 사기로 서류만 멀쩡하게 갖고 왔고 물품은 제대로 선적도 되지 않았고 뭐 이렇다라는 확실한 증거 같은 것들이 있다면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개설은행이 자기가 판단해서 나 돈 못 줍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용장 거래에서는 내가 정한 조건대로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미리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은행이 약속을 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쫓아갑니다. 법원에 가서요. 지급정지 명령 또는 지급금지 명령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인정션이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도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은행이 법원에 가갖고 신청을 합니다. 자, 제가 신용장을 개설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신용장에 일치하는 서류가 오긴 왔습니다. 근데 저 매도인은 사기꾼입니다. 이거 거래를 선적도 하지 않았거나 또는 뭐 그 컨테이너에 벽돌만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거 증거 확보를 했습니다. 라고 법원에 가가지고요. 이거 우리가 약속한 신용장 대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결을 하나 내려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서 그 판결을 받으면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이렇게 판단을 받는 것, 그걸 지급정지 명령을 받는다. 법원에서 인정션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지급정지 명령은 신용장 거래가 서류 거래라는 대원칙이 있었죠. 그런데 지급정지 명령을 받아서 서류가 멀쩡한데도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신용장에 기초하고 있는 원칙을 깨는 거긴 해요. 그래서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사기를 한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이 드는 정도 이런 데까지 폭넓게 적용시켜 주진 않습니다. 명백하게 입증이 돼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시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일부 국가들 전에 지금은 많이 안 그렇다고 하는데 옛날에 중국에서도 많이 그랬고요. 아프리카 쪽 국가들도 많이 그랬다고 합니다. 물품 수입하기 위해서 신용장은 기껏 개설을 해주고요. 조그만 사유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법원에 가서 지급금지 명령 받아가지고 신용장 대금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는 계약에 이상이 없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지급정지 명령을 어떤 국가에서 남발하게 된다면 해당 국가에서 개설하는 신용장 자체를 신뢰를 해주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이 사기거래 원칙, 사기거래 배제의 원칙은 UCP에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국가의 실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판례를 중심으로 여태까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판결을 좀 해줬기 때문에 그런 판례들이 굳어져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미국에는 법률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미국의 통일상법전에는 명문화된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 사기거래 원칙은 법률상 명시된 규정은 아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미국에서는 명문 규정을 가지고 있다. UCC라고
하는 건 앞에서 잠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니폼 커머셜 코드의 약자입니다. 미국의 상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대목자 3번 보겠습니다. 신용장 관련 기본 용어들, 용어의 정의 라고 보시면 되고요. UCP상의 용어의 정의들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어의 정의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제 내용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문제도 이 용어의 정의에서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봐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신용장, letter credit, credit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줄여서 SC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앞에서 우리 신용장 정의 2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 정확하게 뜻 해석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살펴보기 전에요. 신용장의 이용 절차 잠깐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신용장의 이용이라고 하는 대목차 4번 다음 회차에서 우리가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 뒷부분에 그림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여러분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본다라는 그냥 얘기 듣듯이 한번 전체적으로 신용장이 이런 식으로 업무가 진행되는구나 라는 거 보고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회차에서 제가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지금은 가볍게만 보세요. 자, 일단 개설 의뢰인과 수익자, 수출자, 매도인을 수익자라고 하고 수입자, 매수인을 개설 의뢰인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신용장 관계에서는 둘 사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장으로 대금 지급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입자가 우리 전에 배웠던 추심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자기가 거래은행에 찾아가서 추심을 의뢰한다 그랬죠. 근데 신용장의 경우에는 돈 줄 사람이 자기가 거래은행에 찾아가서 신용장을 먼저 개설해 줘야 돼요. 개설 의뢰인이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찾아가 갖고요. 신용장을 개설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신용장 개설의 약정,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개설은행에서는 이런 조건을 보고선 우리가 신용장 업무도 하고요. 요거 신용장 개설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신용장 개설을 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개설은행에서 우리 고객이라 하더라도 저희 요새 신용장 업무를 안 합니다. 지금은 뭐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신용장을 개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은행으로 가면 되고요. 아무튼 신용장을 개설해 주는 은행, 요건 보통 이제 수입국에 있는 은행입니다. 딱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수입자, 개설 의뢰인이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 수입국에 있는 은행에 가서 신용장을 개설해 달라고 해요. 자, 개설은행은 수입국에 있고요. 수익자, 수출자는 수출국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국가에 있어요. 그래서 신용장을 개설해주고 나중에 신용장과 관련된 업무 처리를 하는데 수입국에 있는 은행이 수출국에 있는 당사자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서류를 받고 이런 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은행들이 등장해요.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이제 개설해서 신용장이 이제 개설이 됐습니다라는 걸 수출자한테 먼저 알려줘야 수출자, 수익자가 신용장의 조건을 보고요. 그 신용장의 조건에 맞는 서류를 구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장이 개설됐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직접 알려줄 수도 있지만 그게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외국에 있기 때문에 보통 수출국에 있는 은행 하나를 섭외해가지고요. 그 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을 이 수출자, 수익자에게 좀 통지해 주십시오. 신용장이 개설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출국에 있는 은행 하나 정해가지고요. 신용장이 개설됐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런 내용을 알려주는 은행을 통지은행, 영어로는 advising bank라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음 회차에서 다시 할 테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확인 신용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확인 은행이 추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잠깐 일단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해서 신용장이 개설이 됐어요. 그러면 신용장의 조건을 수익자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신용장의 조건에 맞는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가서 신용장 대금을 받아야 되죠. 물품을 선적하고 나서 비해를 챙긴다든가 자기가 상업송장을 발행한다든가 보험을 드려야 된다면 보험 서류를 챙겨온다든가 기타 증명서 같은 것들이 요구된다면 증명서를 발행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서류를 챙깁니다. 그래서 서류를 챙겨서 자, 원칙대로 한다면 수익자가 수입국에 있는 개설은행에 서류를 갖다 줘야 돼요. 외국에다 서류를 갖다 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개설은행 대신 수출국에서 서류를 받아서 서류 내용대로 신용장 업무를 처리해 줄 은행을 하나 지정을 해놓고 그 은행을 사용합니다. 그런 은행들을 지정은행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정은행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nominated bank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정은행은요, 일단 개설은행을 위해서 수출국에서 수익자, 수출자에게 서류를 받아서 개설은행으로 건네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은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지은행이나 지정은행이나 이런 은행들은 다 수수료를 받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수익자가 서류를 갖춰가지고요. 그리고 요구가 된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환어음도 돈 달라고 하는 환어음도 같이 발행을 해서 은행에다 갖다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심사를 해요. 서류를 심사한 후에 요 신용장의 이용 방법이 또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결제 또는 매입을 해주게 됩니다. 신용장 대금을 결제해 준다거나 매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매입 신용장이라고 하면 매입을 해주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수익자는 대금을 지급받거나 혹은 이제 만기에 따라서 나중에 돈을 받기도 하는데 아무튼 심사가 끝나서 서류가 잘 은행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돈 받는 건 이제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정은행이 서류를 받은 걸 이제 수입국에 있는 개설은행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개설은행에서도 다시 한번 심사를 해요. 이게 신용장 조건에 맞춰서 제대로 잘 진행이 됐는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고 나서 개설의뢰인, 수입자한테 서류가 왔습니다 라고 통지를 해줘요. 그러면 수입자가 개설은행에 찾아가서 서류를 받아오고요. 그리고 신용장 대금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개설은행은 약속한 신용장에서 만기가 있습니다. 대금 지급해주기로 약속한 만기가 있는데 그 만기에 지정은행에서 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지정은행에다가 그 돈을 갚아주고요. 자신은 이제 그 개설의뢰인 수입자로부터 돈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신용장의 업무가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회차에서 자세한 내용들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이 정도로 보고 계속해서 그 용어의 정의들 보겠습니다. 자, 영어로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들은 영어로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자, 수익자, beneficiary라고 합니다. 베네핏을 받는 당사자, 신용장이 개설되어서 그에 대한 이익을 얻는 당사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출자를 말한다라고 했고요. 자, beneficiary means the party, 어떤 당사자를 말하는데 in whose favor, in A's favor 하면 A를 위하여 신용장이 개설되다 할 때, 누구를 위하여 신용장이 개설되다 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요것도 익혀두세요. in A's favor 해서 신용장이 개설됐다. 그러면 A가 신용장의 수익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를 위해서 a credit as issued, 신용장이 개설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수출자를 위해서 신용장을 개설해주고 그 신용장을 받아서 이익을 얻는 사람, in whose favor, 이 표현도 자주 나오니까 익혀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개설 의뢰인 보겠습니다. applicant라고 합니다. 신용장을 개설해달라고 apply하는 사람, applicant, 뭐 지원하는 사람, 뭐 이런 뜻, 지원자라고도 많이 번역을 하죠. 근데 신용장에서는 개설 의뢰인이라고 번역하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applicant means the party, 개설 의뢰인이란 어떤 당사자인데 on whose request, 그의 요구에 의해서 the credit is issued, 신용장이 개설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그래서 신용장을 개설해달라고 요구하는 당사자를 applicant, 개설 의뢰인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개설은행 보겠습니다. issuing bank. 자, issuing bank means the bank. 개설은행은 은행인데 that issues a credit,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말한다. At the request of an applicant, 개설 의뢰인의 요구에 의해서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or on its own behalf, on one's behalf라고 하면 누구를 대신해서, 대리하여 라는 표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위하여라고 번역을 해야 되고요. on behalf, 자신을 위해서 신용장을 개설할 수도 있어요. 개설은행, 이건 나중에 공부를 할 텐데요. 보증신용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증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자보증에서는 보증을 위해서 자기가 개설은행이 스스로 그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무상 이건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요 앞에 걸로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개설 의뢰인이 신용장을 개설해달라고 해서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개설은행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확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confirmation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결제 또는 매입하겠다는 개설은행의 확약, 이게 신용장이라 그랬죠. 일치하는 제시,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제시, 이건 서류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자, 서류를 제시하면 그걸 결제하든지 매입해주겠다라고 하는 개설은행의 약속이 있어요. 자, 이게 신용장인데 은행이라고 해서 모든 은행의 신용도가 다 높은 건 아닙니다. 굉장히 좀 뭐 분쟁 위험이 있는 나라라든가 지금 망해가는 나라에서 어떤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했다라고 하면 그 은행을 믿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은행에서 이런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좀 믿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확인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을 하나를 더 추가해서 개설은행하고 동일한 약속을 하나의 은행이 더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IMF 때요. 몇 달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신용장을 개설하면 우리나라 IMF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들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외국에서 그런 신용장을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외국계 은행들이 이렇게 확인을 추가해서 괜찮아. 그 은행 망하면 내가 대신 대금 지급해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은행을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신용장을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런 신용장을 확인 신용장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런 확인은 없습니다. 근데 개설은행의 신용도가 좀 의심이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좀 특수하게 사용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설은행의 그 신용장의 약속에 추가해서 확인은행이 나도 개설은행과 똑같은 약속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걸 확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확인은행 나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는 은행을 확인은행, confirming bank라고 하는데요. 자, confirming bank means 확인은행이란 뭘 의미하냐면 the bank that adds its confirmation. 자신의 확인을 adds, 추가하는 은행을 말한다. to a credit, 어떤 신용장에다가 추가하는데 upon the issuing bank's authorization or request. 개설은행에 authorization, 권한을 주는 거죠. 우리말로 수권 이렇게 번역합니다. or request, 개설은행에 수권이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고요. 확인은행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개설은행이 이 신용장을 그 수익자가 매도인이 못 믿어 하니까 당신의 확인을 좀 붙여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거나 그렇게 그 확인을 붙일 수 있도록 권한을 드립니다라고 수권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수권이나 뭐 그 리퀘스트 요구나 뭐 말을 표현을 달리한 것이지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개설은행이 요청해가지고 개설은행이 권한을 주어서 개설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다가 자신의 약속, 나도 그 신용장 조건대로 대금 지급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추가하는 은행을 확인은행이라고 한다. 그렇게 확인은행이 추가되어 있는 신용장은 확인신용장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경우는 확인신용장이 잘 사용되지 않는다. 아주 특수한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통지은행, advising bank 아까 우리 표에서 잠깐 봤었죠. 흐름에서. 통지은행,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이렇게 신용장이 개설됐다라고 알려주는 은행을 말한다. 통지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제시라고 나옵니다. presentation. 자, presentation, 제시도요. UCP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갖고 사용하고 있어요.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presentation means 제시란 뭘 의미하냐면 either 다음 중에 하나를 말한다. The delivery of document under credit, 신용장 하에서 서류의 delivery, 인도를 말한다. 자, 이거 첫 번째 뜻인데요. 이건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서류를 갖다 주는 행위, 이걸 제시라고 합니다. To the issuing bank or nominated bank or the document, 여기까지 일단 읽을게요. 개설은행에다가 서류를 갖다 주든가 아니면 지정은행에다 갖다 주든가 아무튼 일단 은행에다가 서류를 갖다 주는 delivery, 인도하는 행위를 제시라고 하고 or 다음 중에 하나라 그랬죠. 이런 행위 또는 or the document so delivered, 그렇게 인도된 서류를 말한다. 자, 두 번째 제시라는 뜻은요. 서류 그 자체도 제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갖다 주는 행위도 제시고 그렇게 제시된 서류, 은행에다 갖다 준 서류 자체도 제시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presenter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시를 하는 당사자를 말하겠죠. 제시자라고 번역합니다. 제시를 하는 수익자일 수도 있고 지정은행에서 개설은행으로 이렇게 은행끼리도 서류를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치하는 제시 complying presentation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자, complying 따르다, 순응하다라는 뜻이죠. 일치하는 제시, 신용장 조건에 따르는 제시라는 뜻입니다. 자, 일치하는 제시란 means 여기서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A presentation, 어떤 제시다. 일치하는 제시는 제시인데 that i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자, 첫 번째는요. 신용장의 조건에 따르는 제시예요. 자, 그 다음에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ese rules, 이 규칙들의 규정에 적용되는 이 규칙들의 규정에 따르는 제시, 요걸 일치하는 제시라고 한다. 이 규칙들이라고 하는 건 UCP의 규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nd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앞에서 잠깐 살펴봤죠. 국제표준은행 관행, 요게 세 번째입니다. 국제표준은행 관행에 따르는 제시를 말한다. 그래서 일치하는 제시란 신용장 조건에도 맞아야 되고요. UCP 규정 적용되는 규칙이 있다면 그 규정에도 맞아야 되고요. 국제표준은행 관행에도 맞아야 일치하는 제시라고 한다. 여기서 제시는 방금 우리가 봤던 제시의 정의 중에 두 번째 뜻이 되겠죠. 서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에 따르는 서류, 요걸 일치하는 제시라고 한다. 일치하는 제시가 있어야 대금이 지급된다라고 했었고요. 자, 이제 결제 보겠습니다. 앞에서 결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돈 준다, 페이먼트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UCP상에서는 언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언어는 뭐 뜻을 기리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다 이런 뜻인데 은행이 자기가 한 대금 지급의 약속을 지키는 것, 이걸 결제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제, 언어를요 우리말로 결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지급 이행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용장 쪽에서 결제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페이먼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원어로 영문으로 나와 있는 거 내용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제는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뜻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요 to pay at sight, 일람불로 지급하는 것.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sight payment, 신용장이 일람 지급으로 이용 가능하다면 자, 이런 신용장을요 일람 지급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신용장이냐면 신용장을 개설할 때 이게 일람지급 신용장인지 연지급 신용장인지 인수신용장인지 그런 종류를 먼저 정해요. 정해서 통지를 해주는데 만약에 통지된 신용장이 일람지급 신용장이었다라고 하면 은행에다가 수익자가 매도인이 일치하는 제시를 해요. 그러면 심사를 합니다. 이게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우리 방금 봤던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고 그다음에 UCP 규정에 일치하고 국제표준은행 관행에 일치하는 제시인지를 심사한 다음에 심사가 끝나고 나면 앳사이트 바로 대금을 지급해주는 신용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잠깐 건너뛰고요. 세 번째 거 먼저 볼게요. To accept the bill of exchange draft. 우리 앞에서 배웠던 환어음입니다. 환어음을 인수한다라고 했었죠. 자, 인수하고 drawn by the beneficiary, 수익자에 의해서 drawn, 발행된, 그래서 수익자가 매도인이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고 and pay at maturity, 그리고 만기에 지급하는 것.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acceptance, 만약에 신용장이 인수에 의해 사용 가능하다면 인수에 의해 사용 가능한 신용장을 인수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자, 인수 신용장에서는요, 신용장을 개설하고 나서 서류를 제시할 때 서류를 제시하면서 요구 서류 중에 환어음도 있는 거예요. 환어음도 같이 발행하세요. 근데 환어음의 만기가 그때 일람 지급이 아니고요. 나중에 사후에 지급하도록 하는 그러한 환어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30 days after sight 뭐 이런 식으로 만기를 해서 발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가 끝나고 나면 은행에서 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했던 환어음을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인수하고 돌려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30 days after sight이었다라고 하면 30일 후에 은행에서 인수한 그 어음을 가지고 와서 은행에서 대금 지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아까 넘어갔던 거 보겠습니다. To incur a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deferred는 연기하다, delay란 뜻입니다. deferred payment는요, 연지급이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나중에 지급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연지급의 undertaking, 약정을 incur하면
부담하다, 비용이나 의무 같은 걸 부담하다라는 뜻이에요. 연지급의 약정을 부담하고 and pay and maturity 그리고 만기에 지급하는 것.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deferred payment 만약에 신용장이 연지급에 의해서 이용 가능하다면 연지급에 의해서 이용 가능한 신용장을 연지급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자, 연지급 신용장은 뭐냐면요. 우리가 방금 봤던 세 번째 인수신용장하고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인수신용장에서는 환어음을 제시하면 기한부 환어음을 제시하면 그걸 인수해주고 만기에 돈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연지급 신용장에서는요.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용장이 연지급 신용장이에요. 환어음은 사용하지 않고요. 연지급의 약정서라는 걸 써줘요. 환어음 대신에.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 앞에서도 잠깐 배운 적 있는데요. 환어음에 인지세를 붙이는 국가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환어음 발행할 때 환어음 금액의 0.몇 %를 세금으로 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국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물품 매매 대금 이거 지급하기 위해서 세금까지 내라고? 아, 난 싫은데? 그럼 환어음 쓰지 맙시다. 환어음 쓰지 말고요. 은행에 오세요. 그러면 은행이니까 은행 믿을 수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돈 드리겠다는 약정서를 환어음 말고 별도의 문서로 써드릴게요. 그거 가져가셨다가 만기에 그거 약정서 다시 갖고 오시면 제가 돈 드릴게요. 이렇게 약속을 해서 사용하는 신용장입니다. 자, 은행에서 나중에 돈 준다고 했는데 그게 환어음이든 환어음이 아니든 크게 관계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용장이다. 환어음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고 하면 인수신용장과 완전히 동일하다. 인수신용장에서는 환어음을 가지고 나중에 돈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고 환어음을 인수해서 근데 이제 연지급 신용장에서는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고 이 deferred payment undertaking 연지급의 약정이라고 하는 연지급 약정서를 써주고 동일한 효과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라고 하면요. 신용장에서 결제라고 하면 셋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일람지급 신용장에서 일람불로 지급하는 것, 연지급 신용장에서 연지급 약정 먼저 해주고 만기에 대금 지급하는 것, 인수신용장에서 매도인이 발행한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은행에서 인수해주고 나중에 만기에 대금 지급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앞에서 많이 몇 번 살펴봤었는데요. 이 매입이라고 하는 것이 신용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매입이라고 하는 건 지정은행에 상환해야 하는 은행 영업일 혹은 그 전에 수익자에게 대금 지급 혹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동의해서 일치하는 제시에 따라 지정은행이 환어음 및 서류를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UCP에 정의가 돼 있어요.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수익자예요. 매도인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통지를 받았습니다. 신용장을 개설을 받았는데요. 이 신용장이 매입 신용장이에요. 신용장의 종류 중에 매입 신용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게 매입 신용장이에요. 자, 수익자가 지정은행에 찾아가요. 아까 이제 수출국에서 하나의 은행을 설정해 놓고 그 은행을 통해서 개설은행의 업무를 대신 봐준다라고 했었죠. 자, 매입신용장에서의 지정은행을요. 매입은행이라고 합니다. 매입은행에 가서요. 서류를 제시해요. 서류를 제시하고 거기다가 환어음도 발행하라 그래요. 보통 그래요. 보통 환어음을 발행하라 그럽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환어음을 발행하라고 보통 그래요. 이렇게 하면 지정은행에서 이 서류하고 환어음을 구매하는 겁니다. 삽니다. 사서 개설은행이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날 대금 지급하기로 이 신용장에서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대금 지급의 날짜는 10월 1일이에요. 근데 수익자가 이걸 9월 1일 날 가고 매입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정은행, 그 매입은행에서 이 서류를 자기가 사줘요. 그리고 수익자가 이 서류를 제시하고 신용장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정은행에서 자기가 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만기에 10월 1일에 개설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신 지급받는 이런 당사자를 매입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원래는 나중에 돈을 주기로 돼 있었는데 이 매입은행을 통해서 미리 대금을 받아가고 지정은행이 기다렸다가 나중에 돈을 받는 이런 관행, 이걸 매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매입은행은 수수료도 받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 9월 1일 날 매입을 해갖고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10월 1일 날 돈을 받잖아요. 이자도 받습니다. 이자도 미리 뗍니다. 이제 보통 수익자가 만약에 이런 비용들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100불짜리 신용장이었어요. 그럼 이자하고 수수료 떼고 90불만 먼저 지급을 하는 겁니다. 90불만 먼저 지급을 하고 나중에 개설은행으로부터 100달러를 받아서 10달러의 이익을 받는 거죠. 이러면 수익자는 돈 먼저 받을 수 있어서 좋고요. 개설은행은 나중에 돈 주니까 매수인도 돈을 나중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 돈 나중에 주고 수익자도 돈을 나중에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매입을 통해서 미리 받아가고 매입은행은 자기가 한 달 동안에 이 이자 수수료를 나중에 이제 받게 되고 이렇게 다 해피한 겁니다. 수익자는 돈 먼저 받아서 좋고 매수인은 돈 나중에 줘서 좋고 이 매입은행은 요거 샀다가 나중에 수수료하고 이자 챙기니까 좋고 서로 다 좋은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영어 표현 보겠습니다. Negotiation means 매입이란 the purchase by the nominated bank 지정은행에 의한 구매다. 무언가를 사는 것이다. 이런 서류나 환엄을 사는 거라 그랬어요. 자, of purchase of draft 환엄을 사는 것이다. 근데 drawn on a bank other than the nominated bank 그 지정은행이 아닌 은행 앞으로 발행된 자, 환엄에 drawn on이라고 되어 있으면요. 그 뒤에 나오는 당사자가 draw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앞으로 a bank other than the nominated bank 그 지정은행이 아닌 당사자 앞으로 발행된 자기가 그 환엄의 지급인이면 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돈 줄 사람인데 돈을 먼저 주면서 산다라는 건 그 성립되지 않는 정입니다. 그래서 매입이라는 건 내가 돈 줄 사람이 아니에요. 매입은행 입장에서 보면 내가 돈 줄 사람이 아니고 이 환엄은 개설은행이 지급해야 하는 환엄이에요. 그걸 수익자한테 사는 겁니다. 자, 그리고 andor라고 되어 있는데요. 환엄을 사거나 그리고 또는 서류를 사는 거예요. 환엄이나 서류를 구매하는 것이다. Under complying presentation 일치하는 제시하에서 서류를 막 사는 게 아니고요. 이 매입은행도 환엄을 이 서류를 살 때 이게 일치하는 제시인지 심사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개설은행한테 이 서류를 갖다 주고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일치하는 제시여야 개설은행이 대금 지급을 할 테니까요. 자, 일치하는 제시하에서 환엄 또는 서류를 구매하는 것이다. 자, 어떻게 구매하냐면 by advancing or agreeing to advance the funds to the beneficiary 수익자에게 이 펀드는 대금 금액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신용장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용장 금액을 advancing 미리 지급하거나 수수료 이자 떼고 뭐 미리 지급하거나 또는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서 구매하는 것이다. On or before the banking day 어떤 은행 영업일 또는 그 이전인데요. On which reimbursement is due to the nominated bank 그 지정은행의 상환 개설은행이 지정은행한테 돈을 갚아주는 걸 상환이라고 합니다.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날 그 전이나 그 날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 한 두 번 정도 읽어보시고요. 이 그림 지금 어렴풋하게나마 좀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매입이라는 개념은 여러 번 언급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늦게 보게 되는데요. 지정은행이라는 개념입니다. Nominated bank. 지정은행이란 Nominated bank means the bank with which 그 은행에서 the credit is available. 신용장이 이용 가능한 은행을 지정은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익자가 신용장 조건대로 서류를 구비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어디로 가지? 이 서류를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지? 이 서류를 제시하고 어디 가서 돈을 받을 수 있지? 그 은행이 지정은행인 겁니다. 자, 신용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을 지정은행이라고 한다. Or any bank, 어떤 은행이든지 모든 은행이다. In the case of a credit available with any bank. 모든 은행에서 이용한 가능한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지정은행이다. 자, 지정은행을 설정할 때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나다 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지정은행입니다. 라고 신용장에서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은행에 가서 서류를 제시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결제를 받거나 매입을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정은행은 애니뱅크 이게 은행 이름이 아니고요. 모든 은행이다.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하면 수익자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은행 아무 데나 가면 됩니다.
지정은행을 말 그대로 특정, 지정해 놓지 않고요. 그냥 모든 은행이 다 지정은행이다 이렇게 풀어놓는 신용장도 있어요. 그러면 수익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편한 은행 아무 데나 가가지고 그냥 서류를 제시하고 이거 서류, 신용장 서류 결제 또는 매입을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은행에서도 반드시 그걸 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고 제가 이거 처리할 수 있네요. 그러면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지정은행이란 the bank with which the credit is available. 신용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 지정은행이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은행에서 애니뱅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신용장의 경우라면 모든 은행이 다 지정은행이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reimbursement를 우리말로 상환이라고 번역합니다. 상환은요. 개설은행이 지정은행에다가 자신을 대신해서 결제 또는 매입을 해서 수익자한테 돈을 줬다 또는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라고 한 지정은행에다가 돈을 갚아주는 걸 상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얘기할 텐데요.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에 확인은행이 지정은행한테 상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걸 상환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약간 좀 길어졌는데요. 다 하나씩 다 버릴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회차입니다. 이것들 기본으로 다 깔아 두셔야 앞으로 우리 신용장 업무 내용들 이해하시는데 무리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두 번 정도 다시 돌아보시고 복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